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7주차 10월 11일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주차 출석 과제물은 이 문제를 한번 제가 한번 와봤어요. 우리가 어음 같은 것들을 금융기관에 할인하고 이것을 매각거래로 처리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서 지금 기존에 보내던 방식대로 그렇게 메일을 좀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 제목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명을 적어줘야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으로 보내주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18일이다, 그죠? 자, 이때가 8주차 중간고사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하반기 2학기 수업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대체 리포트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주제는 여기에 있죠. 제가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주제는 조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가세대상 거래와 공급 시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내용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간고사 리포트에 관련된 성적을 부여하는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통상적으로 리포트를 받게 되면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자, A 등급이 제일 잘한 등급, D 등급이 가장 못한 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리포트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장 잘 된 것, 그리고 가장 못한 것,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B를 주든가 C를 주든가, 이렇게 제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여러분들끼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 작성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가지고 점수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정석껏 담으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리포트 제출 기한은 우리 중간고사가 18일이기 때문에 18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우리 6주차 강의 있죠. 그거 올리면서 밴드에도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이미 리포트를 제출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기한 후에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자,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지를 반드시 작성을 좀 해주세요. 표지요. 덜렁 내용만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표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리포트 주제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학번과 성명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지를 절대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이 아니고 제출 방법이 되겠다. 그죠? 자, 제출 방법입니다. 자, 제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을 했지요. 자, 그렇다면
이때 파일명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일명을 뭘로 할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출석과제는 앞에 출석이라고 붙였죠. 지금은 출석과제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중간고사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출석과제물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도 이메일 제목에다가 어떻게 한다? 네. 똑같이 중간고사 성명 학번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명과 그리고 이메일 제목을 이렇게 중간고사 그리고 성명 학번으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우리 출석 과제물 보내는 이메일 주소로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쉽죠? 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절대로 10월 18일 월요일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자, 만약에 10월 18일 월요일을 넘어서 제출을 했다. 그럼 그 친구는 일단 30% 감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절대로 기한 후 제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뭐 리포트 분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글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글씨 포인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설정해서 자, 분량도 제한 없이 자, 글씨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씨체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위에 제출 방법, 작성 방법, 제출 기한을 유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제출을 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10월 18일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강의는 별도로 없고요. 자, 대신 만약에 리포트를 미제출했다. 자, 미제출했으면 자, 출석도 빠지는 거 여러분들 알죠? 네, 출석도 함께 빠지는 겁니다. 아셨죠? 한번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 제출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 마지막에 우리 세금 계산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세금 계산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보자. 자, 오늘은 자, 우리 세금 계산서의 종류와 그리고 우리 필요적인 대상 요거부터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세금 계산서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요, 지금처럼 보이는 이 세금 계산서에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 자, 우리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는 자, 첫 번째, 자,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 계산서는 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은 전산이 많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세금 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금 계산서는
10% 가세가 되는 공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가세되는 우리 그 거래에 대해서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매입자가 우리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자, 우선 세금 계산서는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공급하는 자가 있고요. 자,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자, 공급하는 자는 판매를 하는 입장이고요. 공급받는 자는 구입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수취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수취한 영수증 형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영수증처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공급받는 자가 이 세금 계산서를 두 매를 작성을 해서요. 한 매는 보유를 하고 한 매는 이 공급받는 자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매를 발급을 해가지고 한 매씩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매입자 세금 계산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입자 세금 계산서는 이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취도 못했겠죠. 자, 그러면 이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요건 자,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입니다. 요거는 거래 건당입니다. 합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 합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거래 건 합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공급 대가는 무엇이냐? 자, 공급 대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해요?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 두 번째.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누구한테 한다? 그렇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세기간 종료일은 7월 25일. 다시요. 가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를 공부하면서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수출하는 제한화 또는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러한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출은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거요? 그렇죠. 내국 신용장이나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의해서 공급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자, 첫 번째 제하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자, 세 번째 제하의 수입입니다. 자, 이렇게 제하를 수입을 하게 되면, 자,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가세가 된다, 안 된다? 네, 통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제하의 수입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하를 수입하게 되면 자, 통관이라는 절차를 걸치는데요. 요 통관 시에 세관장이 발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우리는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는 용도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자, 세금 계산서는 거의 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세금 계산서에는 우리가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달라붙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자,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공급하는 자 입장입니다. 자, 공급하는 자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달라붙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급받는 자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정당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가 돼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는요. 일단 공급하는 사업자는요.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성명 또는 명칭, 상호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로 반드시 작성 연월일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공급 연월일은 아닙니다. 자, 공급 연월일입니다.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있습니다. 자, 공급 연월일은 제하를 공급하는 시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작성 연월일은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같은 거면서 또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월 10일에 100만 원 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요. 2월 10일에 공급가액 100만 원 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급 요일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2월 10일이 되는 거고 작성 요일도 2월 10일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후 세금 계산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 매일 공급가에 10만원 자, VAT 별도로 해서요.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매일 공급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원칙은 매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귀찮게 자, 매일 발급하느냐? 그냥 한 달 자, 묶어서 발행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작성 연월일을 우리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에 다 합쳐가지고 3월 10일까지 우리가 3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작성 요일을 어떻게 한다? 해당 일자 말일 2월 28일로 두고 2월 28일 날짜로 발행을 작성 일자로 해서 3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 그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주세요. 자, 이런 요게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 요 네 개가 이 외에는 전부 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게 되면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 세금 계산서 기재 사항에는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이 오류가 있게 되면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달라붙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2매 발행하여 한 매는 공급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대금을 수취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하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2매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이 세금 계산서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 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2매를 작성해서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구매자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든 공급받는 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5년간 보관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누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분실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이러한 분실, 누락,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현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우리가 어떤 어떤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잘 되어져야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투명함, 그리고 매출 누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뭐 소규모 사업자든 안 그러면 어떤 큰 법인 사업자든 일반적인 사업자든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또 발송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우리가 발행을 하고 나면 그 상대방 이메일로 바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발급을 하고 수치를 한 내역들을 리스트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면 조금 저항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감이 있냐면 예전에는 조금 종이 계산서를 나쁜 방법으로 조금 쓰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세금 계산서는 이 공급받는 자와 공급받는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를 누락한다거나 또는 가공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를 만들고요. 발급 의무자를 법제화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발급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렇죠. 법인 사업자입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규모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규모가 넘는 그러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았죠? 자, 어떻게 걸어놨냐 하면요. 자, 직전 연도예요. 직전 연도. 자,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이번 연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볼 때 지금처럼 이게 공급 대가로 걸어 놓았느냐 또는 공급 가액으로 걸어 놓았느냐, 자, 이 부분을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경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가세 제야도 공급을 하고 면세 제야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법령이 예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면세, 가세 구분 없이 모두 합하여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외의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자, 발급
의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제한 없이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법인 사업자 이 사람들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꼭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 법인 사업자나 또는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발급 기한은 똑같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이러한 발급 명세도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서 발급 명세도 함께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이러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표 제출 면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5년간 세금 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서가 전자적 방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분실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꼬이지 않는다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는 5년간 세금 계산서를 보관을 해야 되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러한 세금 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네, 보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합계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급하는 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급받는 자는요. 매입 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건에 대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공급하는 자는 동일한 세금 계산서라도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을 했다고 매입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가세 기간별로 모으면 우리는 이것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스트라고, 이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아셨죠? 자, 이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가세 기간별로 모으면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리스트입니다. 자, 건별 세금 계산서는 어차피 전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계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미제출을 하게 되면 미제출을 하게 되면 디메리트, 그러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때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